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집행법 하기 전에 이제 민소법을 먼저 공부하게 될 텐데요. 민소법을 공부해야 되는 일정한 사안들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일정한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채권이 어떻게 생기느냐, 이게 이제 발생되겠죠? 발생과 그에 대한 소멸들이 있을 겁니다. 발생과 소멸은 이거는 전부 다 민법에서 7조에도 규정되고 있어요. 채권의 발생 사실 어떤 것들이 있죠? 발생이 민법상 채권은 어떻게 생기는 거죠? 질문 하나. 민법 끝났잖아요. 채권은 어떻게 생기는 거죠? 법률 행위나 또는 사건으로 생기게 돼요. 법률 행위로 채권 발생은 하겠죠. 우리 채권 각 측에서 고용, 도급,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죠. 사건으로 생기는 경우가 부당이익이나 불법행위나 사무관리 이런 것들이 사건으로 인해서 채권이 발생한 것들이에요. 이러한 발생이 있으면은 이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이거를 실현시키는 절차, 그렇죠. 채권을 희소하는 겁니다. 채권을 희소시키는 방법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게 돼요. 채권자가 임의로 그 채권을 희소하는 걸 허용하는 거, 이거를 사적 집행이라고 합니다. 즉, 이거는 임의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경우가 있어요. 근대법에서는 그런 임의 집행, 이거를 불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 예전에는, 고대에는 채권자 하여금 스스로 자기 채권을 희소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우리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은 채무자 집에 가가지고 곡간 되져가지고 쌀 가지고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사적 집행이라고 하게 돼요. 근대법에서는 이거를 금지하고 반드시 일정한 국가 기관을 통해 가지고 채권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국가 기관을 만드는 것들, 이거를 집행기관이라고 합니다.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회수할 때는 반드시 일정한 국가기관인 집행기관을 통해 가지고 자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이런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채권을 회수하도록 만들 때는 이자로 하여금 이자에 관해서 일정한 반드시 집행 권한이 있어야만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집행 권한이라고 하게 돼요. 예전에는 이거를 채무명이라는 용어를 썼지만은 요즘은 채무명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이 채권에 관해서 갑이 을을 상대로 가지고 집행 권한의 대표적인 것들이 판결이 있어요. 판결의 경우는 종류가 크게 두 개 있는데 확정령 청구 판결이 있다든지 또는 가지평고 있는 판결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판결 절차를 만드는 절차, 이 절차가 이게 민사 소송 절차예요. 어떻게 이런 집행권을 만들게 되느냐, 이게 민사소송 절차가 됩니다. 그 민사소송 절차 오기인데 이거는 우리 시험에서는 이거를 2차 과목으로 넣습니다. 그런데 집행권 할 때는 여기 있죠? 이걸 집행해야 되는데 이 기관들이 원래 이게 1차 과목들이에요. 지금 공부 항목이 거꾸로 되어 있죠? 먼저 민법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민사소송 절차를 이걸 알고 집행 절차를 가는 것이 원칙이 돼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 거꾸로 있다는 겁니다. 민사소송법이 2차로 가 있고 민사집행법이 1차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 이거를 모른 채로 그냥 이거를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간극이겠죠, 이 격. 이 간극을 줄이자라는 것들이 민사소송법의 기초를 만든 그 강좌 취지 부분들이에요. 먼저 집행을 공부하기 전에 약 5일 정도 해가지고 개괄적으로 민사소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개괄적으로나마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이런 집행권을 갖고 있으면은 여기 이제 갑이을에게 이런 집행권이 있다고 이제 가정할게요. 어떤 판결차를 거쳐가지고 그자에게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을이 갖고 있는 재산이 있어야 돼요. 이 재산을 책임재산이라고 합니다. 책임재산은 결국은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으면은 채권자가 그런 집행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 채권을 실현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어떠든 채무자는 재산이 있어야 돼요. 이런 책임재산이 되는 것들, 책임재산의 경우는 재산인데 재산의 종류는 두 가지이겠죠. 먼저 가장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있으면은 부동산행위로 집행할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동산이 있을 겁니다. 유체동산이 있을 것이고, 또는 어떤 채권이나 아니면은 나머지 그 밖의 재산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부동산하고 같이 취급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선박이나 또는 항공기나 또는 자동차나 또는 건설기계 이런 것들은 집행에서는 이거를 부동산처럼 취급하게 돼요. 최소한도로 이런 것이 있어야만이 집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책임재산을 어떻게 보존하느냐, 보존시키는 방법이 있었죠.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민법에서 배웠을 겁니다. 책임재산을 보존시키는 방법, 민법에서 뭘 배웠었죠? 책임재산을 보존시키는 방법, 민법에서 뭘 배웠죠? 채권자 대입권과 채권자 취득권을 배웠을 거예요. 방법들이 크게 채권자 대입권, 채권자 취득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책임이 없으면은 채무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강제 집행을 하지 못하고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집행권한이 일정한 경우에 시효로 완성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다시 여러 가지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시효 중단시키는 것들 민법에 배웠었죠. 성질에 배웠었죠. 어떤 것들이 중단사가 되는 거죠? 압류나 가압류나 가처분이나 또는 그런 이행청구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 시효를 중단시킴으로 해가지고 자기 채권이 순효시효 완성되는 것을 막는 겁니다. 이건 민법상 문제들이에요. 자, 여기서 이런 재산이 되는 것들이 있으면은 이거는 집행의 대상이 각 다르겠죠. 자, 부동산 집행할 때는 이거는 집행법원에다가 신청을 해야 돼요. 이거를 집행기관이라고 합니다. 동산의 경우에는 이런 집행권을 가지고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이거를 임하는 겁니다. 집행관이 이게 집행기관이 돼요.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은 이거는 집행법원에다가 신청하는 겁니다. 이게 집행기관이 돼요. 이처럼 일정한 재산에 따라 가지고 업무를 달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집행기관이라고 그랬어요. 각 집행계별로 채권자가 강제 입익을 위임시키면은 그 집행기관에서는 여기 부동산이면은 부동산 경매 방법으로서 동산이면은 동산을 압류한 다음에 집행관이 압류동산을 매각함으로써 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을 추심할 수 있거나 또는 채권에 관한 권리를 이전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실현시키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재산이 이게 되겠죠. 위에 있는 그 부동산 부분들이에요. 자, 부동산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부동산 경매 신청하게 되면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각 절차에 따라 가지고 절차가 지정되어 있어요. 자, 경매 신청하게 되면은 법원에서는 경매 개시 결정을 합니다. 자, 경매 개시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라는 것을 정하게 돼요. 배당 요구 종기를 결정하고 이 배당 요구 종기를 공고를 하고
또 일정한 채권자에게는 배당료 종기를 알려줍니다. 배당 요구 종기 결정과 공고 고지도 돼요. 이런 공고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법원에 보면은 법원 경매 사이트가 있어요. 경매 사이트 오늘부터 법원 경매 사이트 그 접속하셔가지고 소각 경매 부분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절차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가시화하도록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 절차가 끝이 나면은 법원에서는 매각을 준비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매각 준비하는 절차들은 주로 부동산에 관해서 현황을 조사시키고 그거를 감정평가시키고 그리고 그에 관해서 매각 물건 명세서 이런 것들을 작성합니다. 이 세 가지가 경매의 기본적인 3대 장부가 돼요. 매각 준비가 끝이 나면은 법원에서는 매각기일, 그걸 언제 매각할 것인지 매각기일과 매각의 결정기일을 이것도 지정하고 이것도 공고하고 일정한 적에는 그 기일을 통지를 내줍니다. 그리고 공고된 날짜에 매각 실시하는 거 이게 이제 매각기일이 돼요. 매각기일에 매각을 실시합니다. 매각 실시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최고가로 입찰했는지 최고가 입찰인을 결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 차순위 신고하도록 최고하게 됩니다. 자, 매각 기일에서 매각이 안 된 것들은 다시 신매각을 하게 됩니다. 매각 기일에 매각이 안 된 것들, 매각 입찰에 안 된 것들 있죠? 입찰 불능이 된 것들, 입찰이 안 된 것들은 이거는 다시 신매각을 실시하게 돼요. 그런 신매각을 실시할 때는 원래보다도 20%씩 다운시켜가지고 그 물건을 매각기일을 정하는 겁니다. 매각기일에 매각이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 절차가 매각 결정기일을 잡도록 되어 있어요. 매각 결정기일에 최고가에서 신고인 이 사람에게 매각 허가증이 내려지고 결정이 확정되면은 법원에서는 바로 대금 납부 기한을 정하는 겁니다. 자, 대금 납부 기간에 최고가 시인이 이 사람이 매각 대금 납부하면은 그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만들어져요. 그리고 대금 납부가 이루어지면은 약 4주 정도 후에 채권자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배당 기일을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 배당 기일에서 채권자가 배당금 받게 되면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신고시키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경매 신청해가지고 채권자가 배당 기일에 배당금 수령할 때까지가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 될까요? 빨라야 1년이에요. 빨라야 1년. 늦은 것들은 여기 입찰이 안 된다고 그랬죠. 입찰이 안 되면은 다음 기로 넘어가게 돼요. 그 다음 기일은 한 달 정도 후에 잡힙니다. 그 다음 기로도 입찰이 안 되면은 또 20% 저감시켜가지고 그 다음 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생기게 돼요. 변수들. 예를 들어서 개시결정에 관해서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라고 인정되면은 법원은 경매 절차를 중지하는 중지를 지켜주는 겁니다. 중지는 이의재판이 있기까지 중지시켜줘요. 그 이의재판도 마찬가지로 하게 되면은 또 약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 넘어가는 겁니다. 또 여기 매각 합의 결정이 있는데 매각 결정 기일에서 일정한 이해관계인이 여기에 관해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즉시 항고를 제기하면은 매각 합의 결정은 아직 유효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즉시 항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 절차가 정비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없는 거를 전제로 해가지고 빨라야 1년이 돼요. 만약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절차가 전부 다 중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면 불복 절차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일이 항상 넘어갑니다. 장기적으로 가는 물건들은 약 4년까지 가는 물건들이 있어요. 경매 가지고 빨라 1년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굉장히 기일이 걸리겠죠. 동산화 경우에는 집행관이 그거를 압류하게 돼요. 압류해서 매각을 시키는데 이거는 이 매각은
압류 후, 일주 후, 한 달 내로 하도록 돼 있어요. 한 달 내로 하는 겁니다. 다만, 여기하고 이제 차이점은 부동산은 비교적 값이 고가격이겠죠.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 금액이 많으면은 그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데, 동산의 경우에는 매각했다 하더라도 집에 있는 살림살이 매각이 이루어지면은 값이 크게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살림살이 만일 잘못돼 가지고 내 채권자가 압류해 가지고 매각이 이루어졌다 가정을 해볼게요. 어느 정도 나올까요? 집에 있는 살림살이 압류해서 매각이 이루어지면? 제가 집행관 사무실에 통계를 조회해가지고 내본 적이 있었어요. 서울 중산층은 1,2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집에 있는 살림살이 매각해봤자 값이 크게 안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단시간이죠. 이거는 단시간에 자기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회수할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경우예요. 소액인 경우. 그리고 만일 채권자가 다른 채무자가 다른 자에게 채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생활하면은 은행에 예금하게 되죠. 그런 채무자가 은행에 예금되어 있으면은 그 예금된 그 부분들을 채권자가 압류함으로써 자기의 채권을 실현시키는 겁니다. 이런 절차를 가는 것들이 일반적인 절차들이에요. 자, 집행권을 만드는 절차, 이게 민사소송 절차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전에는 민사소송법에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었어요. 소송 절차하고 그다음에 강제집행 절차, 이 두 가지를 이 법에서 같이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제집행 절차, 이거를 별도로 빼가지고 만든 거, 이게 민사집행법이에요. 즉, 소송 절차는 소송법에서는 순수하게 소송에 관한 부분들만 규정을 두고 강제집행 부분들을 빼가지고 별도로 법으로 만드는 거, 이게 민사집행법입니다. 그래서 집행법 공부하다면은 당연히 민사소송에 관한 각종 용어 이런 것들이 그대로 집행에도 그대로 쓰이게 됩니다. 자, 그거를 이제 배우게 될 텐데요. 자, 교재, 소송법의 기초 문제, 교재 한번 꺼내볼게요. 제일 먼저 배우는 거는 항상 관할입니다. 즉,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것인가, 이거를 관할 문제인데요. 자, 교재 거들 떠볼게요. 1페이지. 앞에 소 제기와 관련돼 가지고 흐름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요. 자, 주제 1번에 있는 거 관할 파트로 바로 볼게요. 자, 관할은 크게 존속관할과 임의관할이 있는데, 존속관할은 의미, 존속관할은 그 특정 법원만이 배타적으로 관할권을 가지게 되는 걸 말하게 됩니다. 이게 존속관할이에요. 존속관할은 그 법원이죠. 특정 법원. 그 법원만이 관할을 갖도록 만드는 거, 이거를 존속관할이라고 합니다. 그런 존속관할이 되는 것들이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있는 거는 체크하셔야 돼요. 자, 가다소송 사건이죠. 가다소송 사건은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되는 거죠? 가다소송은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하죠? 여러분, 법원의 종류 아십니까? 우리나라 법원의 종류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가사 사건은 이거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돼요. 일반 민사법원에는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자, 어떤 것들이 가사사건인지 필기 좀 할게요. 가사사건들. 이거는 나중에 가족관계 등록법에서 가끔 배우게 될 텐데요. 지금 가사사건을 가사소송법에서는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사사건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반드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돼요. 일반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은 그런 소송을 이송시키는 이송결정을 받습니다. 여기는 크게 사건을 5가지로 불러게 돼요. 먼저 가류 사건이 있습니다. 가류, 그다음에 라류, 타류,
마류, 라류, 가나다라마 이렇게 5가지로 사건을 분류해 놓고 있어요. 자, 가류 사건들은 신분관계 외에 무효 사건들이 있습니다. 혼인무효, 이혼무효, 입양무효, 파양무효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입양무효, 혼인무효, 무효 사건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사건이 있습니다. 주요 사건들이에요. 무효 사건들, 혼인무효, 이혼무효, 입양무효, 파양무효, 무효 사건들이 있고요. 나류 사건으로 신분관계의 각종 취소 사건이 있습니다. 이혼 취소, 혼인 취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재파산 이혼 사건들이 있어. 재파산 이혼 사건들. 그리고 여기 친생 부인호소가 있어요. 또는 인지 청구하는 거, 인지 청구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나류 사건들이에요. 이거하고 다른 점은 우리 민법에 배웠었죠? 민법. 친생 부인호소하고 친생자 관계 주모 사건은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민법에서 여기는 친생 부인호소는 이거는 친생자 추정을 받아야 돼요. 친생자 추정을 받는 사람들에서는 그게 내 애들가 아예 아니다 라고 할 때는 친생 부인호소를 제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나머지 사건들은 친생관계 존부 사건을 하는 겁니다. 친생 추정을 받는 사람들에서는 친생 부인호소를 제기해야 돼요. 그 다른 사건들은 이런 무효나 취소 생기는 각종 위자료 사건들이 있습니다. 신분관계의 무효나 취소 생기는 각종 위자료 사건들이 있고요. 우리 이혼하게 되면은 위자료 생기는 거죠. 여기 혼인 무효나 또는 이혼이 취소되거나 혼인이 취소되면은 생기는 각종 위자료 사건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서로 간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받는 자가 있어요. 재산분할 청구권을 이거를 피보전 권리로 해가지고 채권자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을 피보전으로 해가지고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때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돼요. 나류 사건들은 쓸모없는 사건들이 주로 나류에 있어요. 나류. 주로 상속 포기 사건들이 있습니다. 상속에 한정 승인한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은 효과나 똑같아요. 효과는 상속 기재소로 흡해가지고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다만 다른 점은 상속 포기는 상속 기재소로 흡해가지고 상속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한정 승인은요. 상속 기재소로 흡해가지고 피상수로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게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의 차이점이에요. 또는 실종 선고가 있으면은 그런 실종 선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종 선고 있으면은 이거를 나중에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실종 선고 취소제도 또는 부재자가 있으면은 부재자 선고제도가 있어요. 또는 각종의 특별대리인 선임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 민법에서 어느 때 특별대리인 선임하죠? 민법에서? 민법 배웠을 텐데 특별대리인 선임 사건? 등기도 배웠었죠, 등기. 민법 등기에서 배웠었죠? 어느 때 특별선임 선임하죠? 선임? 친권자이죠?
친권자와 그 자 간의 법률행위가 이해상반행위면은 반드시 특별현임해가지고 특별현임이니 선임해가지고 이 자가 법률행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것들이에요. 그리고 후견에 관한 사안들, 후견이죠. 후견에 관한 사안들 또는 친족에 관한 사안들 이런 것들입니다. 쓸데없는 사건들이에요. 자, 말의 사건들은 서로 놓고 싸우는 겁니다. 놓고 싸우는 것들이 일반적이에요. 우리 재판장 이혼하게 되면은 다투는 것들이 뭐가 있죠? 다투는 거? 재산만할입니다. 재산만할. 재산만할 사건들. 그리고 상속재산을 있으면은 상속재산도 그런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있으면은 상속재산이나 분할 청구할 수 있게 돼요. 또 이혼이 생기면은 이혼 시에 면접교섭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것인지 또는 양육권이죠. 양육권자. 양육권에 관해서는 양육권자를 지정하고 그리고 친권을 누가 행사할 것인지 친권 행사다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겁니다. 이게 주요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특징이 있는데 여기 가료 사건과 나료 사건과 나료 사건 이 세 가지는 나에다 가가 아니라 나료 사건들 나료하고 다료하고 마료 사건들 세 가지예요. 나료와 다료와 마료 사건들은 이거는 먼저 조정을 거칩니다. 이거를 조정 전취주의라고 합니다. 나류, 다류, 마류 사건들은 먼저 조정을 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 재판장 이혼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TV 드라마에 예전에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 있었죠? 거기에 이혼 사건이 이루어지면은 조정을 반드시 거치잖아요. 조정. 예전에는 그 조정 재판장이 주로 신고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나와가지고 먼저 이렇게 재판장 이혼 청구하면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겁니다. 이게 조정전취주의예요. 자, 이런 사건들은 어디에다 소를 제기? 반드시 여기에 소를 제기해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고 여기에 서지 않고 만약 이거를 자, 민사소송으로서 제기하게 된 자.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민사소송을 제기받은 이 법원은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거를 이성결정이라고 합니다.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 민사법원에 이런 소를 제기하면은 가정법원으로 확건을 돌려놓는 것 이거를 이성결정이라고 하게 돼요. 이거는 선생님 배우게 될 겁니다. 거기에 전속권 어려울 경우에 4번이 있는 거예요. 가사소송은 반드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돼요. 더 휴사관계 소송은 일반적으로 그 휴사의 본점 소재지입니다.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속권이래요. 반드시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에 제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있는 거 파산이나 휴생 사건의 경우는 파산 휴생 사건은 어디에 소를 제기해야 되는 거죠? 파산 신청, 휴생 신청은 어디에 하는 거죠? 휴생법원에 제기해야 돼요. 휴생법원. 이걸로 휴생법원에 이거를 제기해야 돼요. 이게 이제 전속가래입니다. 또 민사집행 사건이 있죠. 거기에 민사집행 사건 3번의 절친부분들 민사집행 절차 사건도 반드시 관할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 부동산 경매는 어디에 하게 되느냐? 부동산 경매는 반드시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제기해야 돼요. 경매 신청할 때는 부동산 소재지로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전속관에 되는 것들은 3번의 민사집행 사건과 4번의 가사성 사건들 두 가지를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반면에 임의 관할은 당사 사이에 공평이죠. 편의나
공평을 위한 사익적 절차에서 정해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나 상담의 변리에 의하여 그런 법정 관할과 다른 관할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서로 간의 합의 관할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전후 관할 파트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더 뒷페이지 2번인 거, 뒷페이지 2번이요. 3월 관할인데 3월 관할은 이거는 속가로 정해집니다. 속가로 하게 되는데 속가가 지금 5억입니다. 5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들은 이거는 지방법원에 있는 합의부에서 심판을 해야 돼요. 속가가 5억 원을 초과하지 않을 건들은 이거는 지방법원의 단독판사가 이거를 심판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3월 관할이라 하게 돼요. 거기 1번인 거 소득목적 값이 2억 원에서 이거를 상향시켜줬어요. 지금 5억입니다. 속가가 5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심판하게 됩니다. 합의부이면은 판사가 몇 명이죠? 3명. 재판장이 있고, 그 다음에 좌배석, 우배석이 있습니다. 이걸 합의부는 판사가 최소한도로 3명 이상이 심판하는 거, 이게 합의부 사건들이에요. 먼저 속가 기준한다고 그랬어요. 삼월 관할은 크게 뭘로 기준한다고 그랬죠? 뭘로? 속가라고, 속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3월 관할을 정하는 겁니다. 속가가 5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들은 합의부에서 심판하도록 되어 있고 5억 원 초과하지 않으면은 단독 판사가 심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속가가 인정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인지를 납부하는 겁니다. 인지 납부액의 산정 기준이 드는 것이 이게 속가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을 상대로 지금 6억 원에 관해서 이익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어요. 그러면은 이 6억에 따라서 인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인지 납부할 경우에는 여기 6억에다가 만번에 40을 곱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5만 5천 원을 더하는 겁니다. 6억에 만번에 40이면 얼마죠? 240이에요. 240만 원에다가 5만 5천 원이면은 240이죠? 245만 5천 원. 245만 5천 원. 이게 인지값입니다. 속가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인지 납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걸 어떻게 심판하게 되느냐. 즉, 합의에서 심판할 것인지 아니면은 단독 판사가 할 것인지를 정하는 거, 이게 속가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3월 관할은 뭐를 기준으로 정한다고 그랬죠? 속가를 기준으로 3월 관할을 정하는 겁니다. 어느 사건까지는 합의부, 5억을 초과하는 사건들은 합의부, 5억을 초과하지 않으면은 단독 판사가 이거를 심리하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개념만 보시면 되고요. 저 옆에 그 다음에 토지 관할이 있는데 토지 관할이라는 것들은 이런 소를 제기할 때 전국에 여러 가지의 법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 이거를 토지 관할이라고 합니다. 또 토지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보충자료 볼게요. 보충자료 보십시오. 거기에 1페이지에 관할에 관한 민소법 규정이 있을 겁니다. 자, 보통재판적 제2조라는 게 보통재판정이라는 건데, 재판정이라는 것들은 토지 관할의 발생 원인이 되는 지진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은 본적을 갖게 되는 거죠.
본적 가지고 있죠. 사람이 태어나면 본적 가지고 있듯이 어떤 재판이 생기는 법원, 즉 재판이 발생하는 그 적을 두고 있는 법원, 이거를 재판적이라고 하게 돼요. 재판적은 토지에 관할 발생 원인이 되는 지진을 말하게 되는데, 보통재판적은 후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인 것을 법원이 관할한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 주소에 따라 정해도록 되어 있어요. 원칙은 주소입니다. 다만 대한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냐거나 거소가 없어 하는 경우는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재판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를 제기할 때는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되는 거죠? 어느 법원? 어느 법원에? 거기 2조 있잖아요. 2조, 3조. 사람 주소라고 그랬잖아요. 의로 주소지. 예, 주소지. 주소가 없으면 어디로? 거소지. 거소가 없으면 어디로? 치오 주소지. 이를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보통재판적이고요. 4조 남보셔야 되고, 5조 법인 등의 보통재판이 있는데, 1한 규정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대로 주진 사무소 또는 영업소 있는 곳에 따라 행하는 겁니다. 원칙이죠. 원칙은 주사무소 소지에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진 업무 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해져 있어요. 5조 1항은 원칙이죠. 원칙은 법인이나 소속은 원칙은 어디로? 법인의 주사무소 소지로 가라는 겁니다. 6조는 국가보통재판인데, 국가보통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은 뭐를 말하죠? 법무부예요, 법무부. 근데 법무부는 지금 어디에 있죠? 법무부는 과천에 있어요. 아직 세종으로 안 내려갔습니다. 법무부는 과천에 있어, 과천. 과천에 있면은 어느 법원 소속이죠? 어느 지방법 소속이죠? 과천은?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소속이에요. 또는 대법원이 있는 것이고, 자, 7조는 근무지의죠. 근무지에서도 그 특별재판적은 특별 사건에 대해서 적용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건은 보통재판적이고, 특별재판적은 특별 사건이면은 거기서도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7조 근무지가 있죠.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있는 것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8조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도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재산권에 대한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 의무이행지인데, 의무이행지 볼게요. 의무이행지. 자, 민법에서 채권 채무관계에서 집상 채무가 원칙이라고 그랬죠. 자, 집상 채무는 의무이행지가 어디로 되어 있죠? 민법에서? 집상 채무는 민법에서 의무이행지가 어디죠? 채권자 주소지가 돼요. 이거는 채권자 주소지가 되는 겁니다. 추심채무이면은 의무이행지가 어디죠? 민법. 이거는 채무자의 주소지가 돼요. 집상채무이면은 채권자 주소지, 추심채무이면은 채무자 주소지, 이게 의무이행지가 됩니다. 제9조 어음수표 등 지급지에서도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10조 선원이나 군인이나 군무원의 경우에는 선원에 대해서는 선적이 있는 것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군인 군무원에 관한 대사하는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군사용 청사가 있는 곳이나
또는 군용 선박의 선적 있는 곳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11조 재산이 있는 곳도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있고요. 12조 마찬가지죠. 12조 13조, 14조, 15조, 16조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18조 특별 규정이 있죠. 불법 행위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법 행위하나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행위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행위지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선박이나 또는 항공기의 충돌이나 선박을 사고로 인하면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사고 선박이나 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 이것도 그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착지 법원이 되겠죠. 그리고 해난 구제에 관한 경우에는 그런 구조된 곳이나 또는 구조된 선박이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요. 20조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부동산에 있는 것도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굉장히 재판적이 많죠. 이게 특별재판적은 어떤 특정 사건에 관해서는 그 부분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게 특별재판적이에요. 자, 교재 9페이지 볼게요. 9페이지. 보통재판적은 첫 번째 자인의 경우에는 피고의 보통재판의 법원인데, 보통재판적은 주소지, 주소가 없으면 거소지, 거소가 없으면 최후주소지로 간다고 그랬어요. 법인 등과 단체의 경우는 주진사무소가 있는 곳, 영업소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없는 경우는 주진 업무 담당자가 주소지에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특별재판장은 특별사건에 적용되는 재판장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 쭉 있는 거 보시고요. 거기 밑에 5번인 거 청구이유서인데, 청구이유서는 집행권의 판결이면 반드시 1심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청구이유서는 집행권의 판결이면 1심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돼요. 여기 1심 법원이란 그런 집행권을 만든 법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을 상대로 해가지고 일정한 금전채권에 관해서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어요. 이 소를 제기할 때는 관할이 몇 개 있죠? 관할? 피고 보통재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의로 주소지예요. 의로 주소지에서 소를 제기할 수가 있어요. 또 이 금전채권이 집단채무이면은 채권자 주소지에서 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갑의 주소지, 여기에서도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이게 일종의 토지 관할입니다. 당연히 갑은 자기 주소지에 소를 제기했을 겁니다. 이런 소를 제기해가지고 여기 판결이 나왔어요. 1심 판결이에요. 그리고 1심 판결이 그대로 불복이 안 돼가지고 확정됐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을이 이 채무를 변제하게 됐어요. 변제. 그런데 채권자가 이걸 가지고 을의 재산에 관해서 이렇게 강제집행을 들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집행권이 있은 다음에 을이 채무를 변제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 청구죠. 일단은 그런 청구가 없다라는 거, 이거를 청구 이유서를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청구 이유서는 어느 법원에 제기하는 거죠? 이 판결을 내려진 1심 법원이죠. 여기에다 제기하는 겁니다. 청구 이유서 관할 5번은 체크하셔야 돼요. 집행권이 판결이면은 1심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돼요. 집행권의 집행소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인 법원에 제기하는 겁니다. 그 집행증서라는 것이 있는데, 집행증서는 이익을 말하게 돼요. 여러분, 시내 가면은 공정사무소가 있죠? 공정사무소에서 가가지고 그 내용이 금전이나 또는 대체물이나 또는 유가증권이나 또는 특정물 인도를 목적으로 할 때
내가 이해가냐면은 거기다가 집행을 수락하는 문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이 공정사무소에서 그거를 공증시키는 겁니다. 그거를 집행증서라고 합니다. 공정사무소에서 그 내용이 금전이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을 일정 수령을 목적으로 별로 특정을 해도 못하게 돼요. 목적으로 해서 강제집행을 수락한다라는 문헌을 기재하는 거, 이거를 집행증서를 하게 돼요. 그 외에 채무자가 금전을 이거를 변제해가지고 채권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그걸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면은 이 소를 제기해야 돼요. 이런 소는 어느 법원에 제기하는 거죠? 이게 채무자입니다. 채무자가 원고가 돼요. 채무자, 즉 원고의 보통재판법원입니다. 원고 보통재판장은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원고의 주소지 법원이 됩니다. 청구 이유소, 이거는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관련 재판이 있는데, 관련 재판장은 뒤에 넘겨볼게요. 관련 재판장 의의가 있을 겁니다. 자, 관련 재판장은 하나로서 여러 개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재판장 또는 특별 재판장의 규정에 따라서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 청구에 관해서 관할권 있는 부분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지금 을을 상대로 여러 개 청구를 하고 있어요. A도 청구를 하고 B도 청구를 했다는 겁니다. 자, A 청구를 이거를 관할이 있는 법원이죠.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기하게 되면은 나머지 사건도 여기에 관할권이 생긴다는 겁니다. 원고가 여러 개 청구를 하면서 어느 한 청구에 관해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은 나머지 사건도 관련해 가지고 관할권을 만들어 오는 거, 이거를 관련재판이라고 합니다. 관련판적이 돼요. 또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은 이 사람은 주채무자가 돼요. 그리고 이 채무를 병이 보증을 했습니다. 자,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거 금전채무 이행을 구하는 이행호소를 제기했어요. 을을 상대로 병을 상대로 했다는 겁니다. 이때 이 사람을 제기로 한 이 소에서 여기에 관할권이 있으면은 이 사람도 관련해가지고 관할권을 생기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관련재판적 규정들이에요. 자, 관련재판적은 의의 1번인 거, 하나로서 여러 개 청구를 하는 경우에요. 그 밑에 여러 개 가운데 어느 하나 청구에 관해서 관할권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나머지 청구도 관련권을 갖는다는 겁니다. 또는 소송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또는 사실상 또는 본질상 같은 원인을 알면서 그 여러 사람이 공동성유로서 당사가 되는 경우도 이 규정을 준용합니다. 앞에는 이거를 청구가 여러 경우죠. 이거를 병합 청구를 하게 돼요. 청구를 여러 개 한다. 이거를 병합 청구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당사가 여러 명이죠. 이거를 공동소송이라고 합니다. 즉 여러 개 청구를 하거나 또는 여러 사람을 피고를 해가지고 소를 했을 때 여기에 어느 한 청구에 관할권이 있거나 또는 어느 사람을 피고에 대해서 관할권이 있으면은 나머지도 같이 관련해가지고 관할권이 만드는 거, 이거를 관련재판적이라고 합니다. 개념 꼭 알고 있어야 돼요. 10번에 1번에 있는 거. 그 애가 2번이에요. 부동산 인도화하고 부대 청구인 인유를 병합 청구하는 경우가 있죠. 여기는
A 청구는 부동산의 인도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그 B 청구 사건들은 임료달라는 청구입니다. 이게 변화 청구인데 그런 경우 마찬가지로 관련사 규정을 적용하여 집단 채무인 임료 청구 후 채권자 투수에도 관할권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원래 부동산 인도는 이거는 부동산에 대한 소송이죠. 부동산에 대한 소송은 관할권이 아까 어디 있었죠? 부동산 소재지법원이 소재지법원, 부동산 소재지법원입니다. 임료 청구하는 거는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게 집산 채무가 돼요. 집산 채무. 그러니까 집산 채무는 관할권이 어디 있다고 그랬죠? 의무행지는 어디? 채권자 소지라고 그랬어요. 자기 주소지에 소를 적으면은 여기 사건도 같이 관련해가지고 재판적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를 관련 재판적이라고 표현하게 돼요. 자, 10번에 3번에 있는 거 발표하시고 체크하셔야 돼요. 전업관할에서는 관련 배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업관할은 관련 배석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단 부동산 일괄 매각의 경우는 A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자, 합의관할인데 합의관할은 당사자끼리 관할에 관해서 합의를 하는 걸 말하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지금 각각 간에 어떤 도급 계약을 체결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계약에 따라서 만일 분쟁 시에는 A 법원을 이거를 관할로 한다라고 정하는 겁니다. 당사자끼리 관할에 관해서 합의하는 거죠. 이거를 합의관할이라고 합니다. 합의관할은 1번 당사자는 합의로서 1심 법원을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관할 합의인데 합의관할은 먼저 1심에 관한 합의해야 돼요. 첫 번째 1심 법원에 관한 합의하는 겁니다. 1심 법원에 관한 합의일 것. 두 번째, 그리고 반드시 특정 법률 관계를 한정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특정 법률 관계는 합의해야 돼요. 너와 나 사이에 모든 분쟁이 있으면 이런 합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도급계약이라는 특정 법률 관계죠. 특정 관계를 한정해가지고 합의를 해야 됩니다. 너와 나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는 서울지원을 한다라는 합의 허용되잖아요. 그리고 합의는 일반적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1심 법원은 1심 관할법원에 정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 즐겁고요. 일정한 법률관계는 소에 관해서 서면으로 하는 겁니다. 세 가지죠. 1심 법원에 관할 것이고 일정한 법률을 하는 것이어야 되고 서면으로 할 것. 전업관할은 합의관할 정되지 않습니다. 그런 합의관할 형태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원래 이 분쟁이 있으면은 의로 주소지를 B 법원이라고 그럴게요. B 법원도 관할권이 있고 그다음에 갑옷 주소지 A 법원도 관할권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계약을 체결했을 때 A 법원과 B 법원이 모두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 이게 지금 관할권이 있는 법원입니다. 관할권이 있는 법원인데 여기에다가 하나를 추가시키는 것, C 법원을 관할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부가적 합의가 되는 겁니다. 원래 관할권이 두 가지 법원이 있는데 그 이외에 다른 법원에서 소를 지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게 부가적 합의예요.
여기 A 법원과 B 법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B 법원으로 하자라고 하는 합의, 이게 전속적 합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합의의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부가적 합의와 전속적 합의가 있습니다. 4번에 2번이죠. 법정관할 이외에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법원을 부과하는 합의, 이걸 부가적 합의라고 그랬죠. 다른 법원, 원래 관할에 두 개 있는데 하나를 더 추가시키는 거, 이거를 부가적 합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두 번째, 그 특정 법원에만 관할권을 인정하고 그 밖의 법원의 관할권을 배제하는 전속 합의 두 가지 있다는 겁니다. 원래 A 법원, B 법원 모두 관할권이 있지만은 여기 B 법원을 하자라고 합의, 이거를 전속적 합의라고 합니다. 이게 합의 형태 두 가지예요. 자, 3번은 합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위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그러나 지명채권같이 권리관계의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의 권리관계의 특정 승계인은 그와 같은 변경된 권리관계를 승계하기 때문에 합의 관할 효력은 특정 승계인에 미치게 되는 겁니다. 채권 승계인이죠. 그러면 간헐 합의 있으면은 채권의 승계인입니다. 채권의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나 물건이죠. 물건자에게는 그런 효력이 미치잖아요. 이게 4번이에요. 관할합의 효력은 물건의 특정 승계인에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3번과 4번은 채권의 승계인과 물건의 승계인에 효력이 미치는 여부이고요. 저 옆에 관할권 조사인데 관할권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관할 결정의 표준 시기는 항상 원칙적으로 소를 제기한 때를 표현을 하게 돼요. 만약 당사자가 청구를 바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소 제기 당시를 표현으로 관할이 변경되는 겁니다. 만약 소를 제기할 때는 단독 사건이 있는데 하유 사건으로 청구를 변경할 경우에는 신소는 합의 관할이 되는 겁니다. 조사 결과, 관할 조사인데 조사 결과 2번 관할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이송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관할권 조사에서 조사가 없으면, 관할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송결정이라고 합니다. 자, 6번에 소송 이동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뒷페이지 넘길게요. 뒷페이지 12번에 2번을 체크하셔야 돼요. 자, 가사 사건을 일반 민사 사건으로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소를 각할 것이 아니라 가정법으로 이송시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민법에서 이거 배웠을 거예요. 상속재산, 분할심판, 분할청구. 이거는 아까 어떤 사건이라고 그랬죠? 상속재산을 나눠달라라고 신청하는 거 어느 사건? 이거는 가사사건이라고 그래, 가사사건. 그 중에서 가나, 다라, 마에서 어떤 류? 마류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지 않고 일반 민사법원에다가 민사소송으로서 소를 제기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는 문제들이에요. 이거 어떻게 처리한다고 그랬죠? 민사법원은 사건을 어떻게 가정법원으로 이거를 이송하는 이송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 소 제기, 이거를 예를 들어서 공인의 권한을 구하는 소를 얘기했던 경우요. 즉 상속재산 분할 청구소를 얘기했던 겁니다. 이게 상속재산 분할 청구소인데 상속재산 분할 청구소를 제기하면은 이 소를 받은 민사법원은 어떻게 처리?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이송시켜야 됩니다. 이게 가번이에요. 가번에 화살표 하시고 옆에 있는 거 공인을 말할 청구소를 제기한 거 뭐라고 그랬죠? 이게
상속재산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청구의 소예요. 청구의 소를 이거를 민사 소송으로서 제기한 경우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처리?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 가정법원으로 이송하는 이송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상속태날 불화 심판 이거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소를 제기하면은 가정법원 사건을 이송하는 이송결정을 해줘야 돼요. 가번도 민사법에서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답안이 있는 거인데 답안이 있는 거 이것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비동사건에도 불구하고 민사동으로서 소를 제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급에서 중요한 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정부에요. 상급에서 이사의 의사록이 있습니다. 이사의 의사록. 이사의 의사록을 이거를 열람하고 등사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회사에서 휴게장부를 이것도 열람하고 등사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자, 이거는 비동사건입니다. 이거는 민사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민사소송으로서 소를 제기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법원은 어떻게 처리? 일단 이송하지 않고 소를 각하합니다. 거기 답안. 자, 과거 판례는 부적은 각하한 경우도 있지만은 이송함이 타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통설은 이송결정의 통설이에요. 그러나 판례는 최근 판례도 상학법 391조 3사항 규정에 의한 이사의 의사록 열람 등 허가시한 사건은 비동사건 절차법 72조 1항에 규정된 비동사건이므로 민사소송 방법으로서 이사의 의사록에 열람 등사 청구하는 건 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소를 각하나 판결하는 겁니다. 이 판례는 별표하시고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어떤 사건? 민사사건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휴게장부를 열람 통과 청구를 했는데 회사에서 이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이사의 의사록을 열람 통과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이거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비동사건 절차법을 건다고 그랬죠? 비동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만약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면은 이 소송을 어떻게? 각하하는 겁니다. 이게 각하 판결하는 경우입니다. 답안. 위에 가번하고 답안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가번애가 위에 양가로 가번애가 가사사건을 일반 사건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 아까 애를 제가 뭘로 들었었죠? 상속재산 분할 청구소를 제기한 거라고 그랬죠. 여기 있는 거. 상속재산 분할 청구소를 민사상으로 제기하면 어떻게? 가정부로 이송하는 결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랑 다르다고 그랬죠. 이거를 이렇게 제기하면 어떻게? 이송하지 않고 어떻게? 소를 각하하는 겁니다. 그 답안은 꼭 보셔야 되고요. 그 답안 밑에다가 비교해서 이거 쓰시면 돼요. 휴게장부 열람 등사 청구는 이건 어떤 사건? 이 사건이기 때문에 이 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꼭 구별하셔야 돼요. 구별할 거. 그리고 라번인데 관할리반화 지명령 신청이 있습니다. 관할리반화 지명령 신청은 이거는 소를 각하합니다. 이송 결정하잖아요. 관할리반화 지명령 신청 페이지 13페이지에 네 번째 줄 지명령 신청의 관할리반은 저작권을 명이기 때문에
신청을 각하는 겁니다. 신청 각각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이송 결정할 때는 관할 위반의 이송 결정은 관할 위반의 이송은 세 가지가 있어요. 관할 위반의 이송이 있고 재량에 따른 이송이 있고 수뢰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이 있는데 자, 관할 위반의 이송의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이를 관할 법원에 이송하는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송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량 이송은 둘 중에 하나인데요.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투성에 관해서 방한권이 있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결정으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로 이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독부의 합의부 이송이죠. 그리고 3번도 마찬가지. 합의부는 소송에 관할권이 없는 경우를 하더라도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심리 재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재량 이송이에요. 그 밖에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이 있는데 그런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은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되고요. 15페이지에 거기 답안이 있는 거는 체크하셔야 돼요. 사건을 이송받은 법원이 다시 재이송할 수 있냐는 겁니다. 자, A 법원에서 사건을 현재 B 법원으로 이송하는 이송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 이송 결정을 받은 이 법원은 이송 결정에 구속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다시 이쪽으로 재이송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송 결정의 구속력이에요. 답은 사건을 이송받은 법원의 이송가부 1번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하는 겁니다. 8절자식 이거를 아까 뭘로 표현했죠? 이송 결정의 구속력이라고 그랬어요. 이송 결정은 구속력이 있다는 겁니다. 판례는 전업관할 위반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심급 가반할 위반의 이송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급 이익 박탈을 이유로 구속력이 상대시반에 위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송 결정은 구속력이 있다. 원칙 재이송시키지 못한다고 그랬죠. 또 이 법원에서 이런 법원으로 또 이송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송 결정의 구속력이에요.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되고요. 16페이지에 관할과 관련돼 가지고 법무사 시험 문제에 있는 기출 질문 볼게요. 첫 번째, 보존처분과 토지에 관할은 당사자 합의로 정할 수가 있다. 보존처분과 토지에 관할은 이거는 전속관할을 인다고 그랬죠. 전속관할. 전속관할은 아까 세 가지를 배제한다고 그랬죠. 전속관할은 합의 관할 인정하지 않습니다. 관할 합의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변론 관할도 생기지 않습니다. 자, 변론 관할은 이거는 이걸 말하게 돼요. 관할권 얻는 법원, 관할권 얻는 법원에 소를 제기했을 경우에 당사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응수한 경우였습니다. 이유 없이 응수하게 되면은 거기에 관할권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를 변론 관할이라고 합니다. 전업 관할에서는 변론 관할도 인정하지 않게 돼요. 전업 관할에 의해서는 여기 관련 재판 쪽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업 관할은 세 가지가 배제돼요. 따라서 보존처분과 소지에 관한 전업 관할이기 때문에 합의로 정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1번 지문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자, 본안이 대법원에 들어진 경우에는 대법원도 보존처분 사건을 하는데 대법원은 사실심을 하지 않아요. 대법원은 법률심이라는 건 법률심. 자, 보존처분은
두 가지가 이제 보존처분이에요. 가압류와 가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존처분은 채권자가 아직 집행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즉시 집행할 수 없어가지고 나중에 집행을 얻을 때 집행 곤란을 대비해가지고 일정한 단정적으로 해두는 권리를 보존처분하게 돼요. 채권자의 권리가 이게 지금 피보존 권리가 되는데요. 채권자의 권리가 이게 금전이면은 가압류해야 됩니다. 채권자의 권리가 피보존 금전이 아닌 것들이 있죠. 금전이 아닌 것이 있으면은 이거는 가처분을 해야 돼요. 이런 보존처분은 본안의 소를 제기했으면은 본안의 소를 제기한 법원, 이 법원에다가 보존처분 시행하면 됩니다. 채권자가 예를 들어서 그런 금전에 관해서 이행을 구하는 소를 내겠다는 겁니다. 그 이행의 소를 제기했으면은 소를 제기한 이 법원에다가 보존처분 신청하면 돼요. 그런데 이 본안이 현재 대법원에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에 있으면은 보존처분 이 신청은 반드시 1심 법원에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도 꼭 체크하셔야 돼요. 본안이 대법원에 있으면은 보존처분 신청은 어느 법원에다가 1심 법원에 해야 돼요. 네 번째 있는 거, 민사소송으로 소를 제기할 거를 비용사건으로 신청한 경우는 부집한 시행으로 각하하는 겁니다. 맞는 질문이죠? 맞는 질문. 여기 반대도 마찬가지 돼요. 반대도 마찬가지. 이걸 하지 않고 이걸 한다든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소를 각하하는 겁니다. 네 번째 질문은 체크하셔야 돼요. 민사소송으로서 소를 제기할 거를 비용사건으로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신청을 각하한다고 그랬어요. 주조대표성은 휴사본전 소재지 지용원의 관할에 도적하는 겁니다. 이게 휴사보상서라고 그랬죠. 휴사보상서는 주로 휴사본전 소재지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거, 금전채권에 압류할 때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이 있는 법원에다 신청하는 겁니다. 채무자의 보통재판이 있는 법원, 보통재판이 있는 법원이 어디라고 그랬죠? 채무자의 주소지 법원. 주소지가 없으면은 거소지로, 거소지가 없으면은 추후주소지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있는 거, 재단명 시정도 마찬가지. 채무자가 보통재판이 있는 법원이 해야 되는데 여기는 시금법원은 관할을 갖지 않습니다. 집행에서 관할은 원칙은 지방법원이 해야 돼요. 지방법원. 지방법원이면은 본원 또는 지원이 되는 겁니다. 지원까지는 지방법원이에요. 시금법원은 거기 지방법원에 속하지 않게 돼요.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충남에 있는 아산시가 있어요. 아산시는 시금법원이 있습니다. 아산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충청남도는 대전지방법원이겠죠. 대전지방법원이에요. 법원, 여기에 천안지원이 있습니다. 천안지원 소속이 아산시, 여기도 같이 관할 것 같습니다. 집행 관할은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이라고 그랬어요. 따로 아산시에다가 여기에다가 경매 신청하지 못하는 겁니다. 경매 신청할 때는 어디 법원에다가? 여기에다가 신청을 해야 돼요. 채무 불이행자, 면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재단명 신청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지방법원이라고 그랬죠. 시금법원은 여기 하는 건이 없는 겁니다. 시금법원 X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거, 비동사건에서 일반 소송과 마찬가지로 소송물 가액하여 3일간을 정해진다. 소송물 가액으로 3일간을 정했는데 비동사건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비동사건은 사건의 경중으로 3일간을 정합니다. 밑에
해설이 있는 거 있어요. 해설이 있는 거. 8번에 있죠. 비상사건의 경우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그런 사물관을 정한다고 그랬어요. 민사소송은 뭘로 사물관을 정한다고 그랬죠? 속가가 얼마 초과한 때? 5억 초과하면은 어디에서? 합의부에서. 5억을 초과하지 않으면은 어디에서? 단독 판사가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비상사건의 경우는 이런 속가로 정하지 않고 사건의 경중으로 관할을 정하는 겁니다. 사건 경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거. 부부 재단 약정의 등기에 관해서는 부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에 관한 법안은 또는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 것을 한다. 인데, 자, 부부 재단의 경우는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에 관한 법안이어야 돼요. 부인이 될 사람이 아니라 남편이 될 사람입니다. 이것도 부부의 약정 등기죠. 등기에서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예요. 등기. 부부재산 약정 등기원에서는 부인일 사람이 아니라 남편일 사람의 주소지에 관한 법안에 대한 신청, 등기를 하나로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거. 갑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주한미군 사령부에 근무하는데 갑의 채권자 을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제3채무자를 미합증구로 하여 갑이 미합증구에 가지고 있는 퇴직금과 인구채권에서 채권 압류 취명을 받은 후 재개한 추징 소송은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 미합증구 화살표시고 미합증구거든요. 뭐가 되는 거죠? 국가가 되겠죠? 국가. 유국국가죠. 유국국가는 우리나라 재판권이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는 겁니다. 재판권이 있지 않아요. 미합증국은 유국가인데 유국가는 우리나라 재판권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다가 이런 재판권이 없는 소를 제기한 경우는 마찬가지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권이 없는 사건들이에요. 추록에 관련돼 가지고 지문 하나 있을 거예요. 추록 4페이지. 가운데 주조는 영업시간 이내 이사의 의사라고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휴사는 그 청구에 관해서 이의를 거친 결정을 붙여서 거절할 수 있는데 그 경우 주조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이사의 의사라고 열람 또는 등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사의 의사라고 열람 등 허가 사건은 비상사건이므로 민사소송 방법으로서 이사의 의사라고 열람 또는 등사를 선언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설명드렸어요. 이거하고 항상 뭐하고 구별할 것? 거기 4페이지 16번에서 화살표 하시고 뭐하고 구별할 것? 뭐하고 구별할 것? 휴게장부 열람등록청구 구별해야 돼요. 휴게장부 열람등록청구 사건은 민사소송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사의 열람 사건은 민사사건이 아니라 비상사건이기 때문에 이를 소홀 제기하면 허용되지 않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경우는 법원은 어떻게 처리? 소를 각하한다고 그랬죠. 법원은 소를 각하하는 판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금년에 나온 지문 중에 하나가 돼요. 자,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좀 쉬고 가도록 합니다.